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소개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조성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교의 재발견, 학교가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안 보이시겠지만 같이 이명신 선생님하고 번역을 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최성수라고 합니다. 네. 대략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좀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새기도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시간 내에 마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께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이런저런 코멘트들 갖고 같이 또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최대한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얘기할 텐데요. 하나는 저희가 번역한 이 학교와 불평등이라는 책의 내용이 그냥 모든 이런 학술 저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인식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저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름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불평등 얘기를 둘러싼 기본적인 그래도 교육과 불평등에 대해서 좀 업으로 삼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 내지는 이런 얘기가 배경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오버뷰하는 면서 밑자락을 한번 깔고, 그 다음에 학교의 재발견 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학교의 재발견이 나온 이후 혹은 이 학교의 재발견에서 저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어떤 반응,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반응을 피드백들을 받아서 결국 이 책이 나오긴 한 건데요. 어쨌든 이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학계의 반응이나 그 이후에 관련된 논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와 불평등과 관련해서 가장 반드시 언급해야 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하고, 그것과 이제 같이 버무려서 결국은 이 책은 주로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저자가 얘기한 내용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함의를 주는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좀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네. 자, 먼저 학교와 불평등과 관련된 학계의 먼저 그 논의, 그리고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런 맥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학교가 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 혹은 교육 불평등, 그러니까 불평등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학교는 불평등을 증가시킬까? 아니면 감소시킬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너무 단순한 질문 아닌가 하는데, 사실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내노라는 학자들이 서로 때로는 충돌하는, 그리고 때로는 그 충돌해 보이는 것 같은 의견들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고민하고 또 논쟁하고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가 교육 불평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사실은 교육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마다 제일 첫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교육, 학교 교육, 그러니까 대중화된 이제 누구나 다 일정한 기간 동안 다녀야 되는 그런 학교 교육은 근대사회의 산물, 근대화의 산물이다. 이게 인류 역사상 늘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역사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현대사회, 그 다음에 그 현대사회를 만든 그거는 결국은 영어로는 동일하게 모던인데, 우리가 근대사회, 근대화, 현대사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대사회를 전근대사회와 구분짓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 대중적인 보편적 공교육의 존재,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현대사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특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과연 불평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혹은 규정짓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란 게 현대사회의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질문은 학교가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그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제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대사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현대사회로서의 이 사회가 성공적으로 지금 스스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와 불평등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학교가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간략하게 후려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학교는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여기는 3번인데, 마지막으로는 요 가운데 있는 학교는 사실은 별 역할을 안 한다. 예.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데서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기관이라는 주장인데, 요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학교는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가정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이미 학교에 취약하기 전에 형성된 어떤 취향, 어떤 지식, 어떤 성향,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들을 갖고 오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 자기 것들을 갖고 오는데, 학교는 그 중에서 특정 집단의 것을만 허용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게 표준적인 것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배계층의 것, 글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상위계층, 엘리트계층, 지배계층이라는 이제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할 수 있는데, 어떤 집단이 이제 지배계층이냐는 어떤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가진 그 계층의 어떤 문화적인 속성만 그 사회의 표준적인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해주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이제 배경에서 사회화된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사회화된 어떤 취향이나 사회화된 과정에서 발생해서 하는 그 모든 거를 대체로 이제 우리가 아비투스라고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데, 다양한 아비투스를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집단의 것만
이게 올바른 것이야라고 딱 인증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특정한 종류의 취향이나 생각이나 경험에 더 익숙한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는 우리가 공교육, 공적 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특정한 집단, 특정한 계층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곳이고, 그래서 오히려 특정 집단의 것만 배타적으로 표준적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럼으로써 기존의 어떤 계층 위계 구조를 인정해주고 유지되고 강화시키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불평등의 구조를 재상생시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부르디의 이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는 이제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관이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약간 다르지만은 비슷한 결과에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세뮤얼 볼섭, 허버트 긴티스라는 막시스트적 관점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막스 자체는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어떤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막스의 어떤 그런 전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걸 현대 교육에 적용을 해서 현대 교육을 해석한 대표적인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학교는 자본주의 질서하고 그런 관심을 계속 영속화 정당화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적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교육이 있고, 학교는 이런 식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뭐 그 계급을 재생산시키는데 복무하는 기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뭐 부르디에는 굉장히 이론적인 주장을, 본인도 뭐 나름대로 경험적인 분석을 했지만은 현대적 관점에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는 현실을 직접 현장에서 필드워크로 나가서 부르디에가 얘기한 어떤 학교가 어떻게 기존 기득권층, 중산층 기득권층의 문화를 갖고 온 친구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그 미시적 과정을 직접 한 2, 3년, 3, 4년 동안 학교 현장에 이렇게 잠입해서, 잠입은 아니지만 이렇게 쓱 관찰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술한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은 안 됐는데, Negotiating Opportunity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할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데, 이론적으로 얘기된 것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미시적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교사와 소통하고 수업 시간에 학업 활동하는 데서 그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관점은 학교 회의론입니다. 학교는 이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거는 굉장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장이 하는 대표적인 그 저서가 콜만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콜만이 이제 1966년, 제임스 콜만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제임스 콜만이 이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 본인이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 당시 60년대에 미국의 민권 운동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결국은 이 흑백 간 당시 인종 격차를 이제 정치적인 권리나 뭐 이런 부분도 물론이지만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좁힐 것인가, 이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어떻게 흑인과 백인 인종 집단 간의 다른 인종 집단 아이들 간에 크게 존재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보기 드문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미국 정부 전역에서 축적된 교육과 관련된 전역의 학교 환경이나 학생들의 가정 환경이나 지역이나 그다음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적, 성취도까지 다 망라하는 빅데이터를 모아갖고 당시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젊은 이제 사회학자인 제임스 콜만에게 한번 분석해 줘라고 이제 용역을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기대했던 답은,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불평등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유한 중산층, 백인 중산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그다음에 도심에 되게 빈곤층이 있는 이제 슬럼가의 학교가 가진 이 눈으로 보기에도 명백히 드러난 큰 차이가 결국 불평등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그래서 정부가 이 자원을 학교 교육에 투자할 준비를 이미 쌈짓돈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용역을 준 거 대략 그런 이제 맥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임스 콜만이 분석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 회의론이라는 여기 타이틀처럼 학교는 사실 별 역할을 안 한다. 그리고 진짜 불평등을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불평등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학생들의 가정의 특징, 그리고 그 지역의 특징이지 학교가 설명하는 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줄쳐놓은 부분이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콜만의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whatever may be the combination of non-school factors, poverty, community attitudes, low education level of parents, 그러니까 지역의 빈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태도, 그다음에 부모의 학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빈곤층 그리고 소수인종들의 것을 다 설명하고, 학교는 사실은 그런 디스어드밴티지, 불이익을 극복하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 투자하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서가 이렇게 고전적인 문서로 남는 경우는 보기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가 아니다, 실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이 아주 고전적인 원류는 에밀 디르켕이라는 사회학자의 주장까지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에밀 디르켕은 현대 사회의 이행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착해서 연구했던 이제 고전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 관심사는 뭐였냐면, 근대 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개인화되고, 그래서 되게 개인들이 이제 원자화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분열되고 해체되지 않고 유지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근대 사회보다 방식은 다르지만 오히려 더 공고히 유지되는 측면조차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의 궁금점은 뭐냐면, 그러면 왜 사회가 개인이 이제 독립적이 되고 개인화되고 원자화되는 것 같은데 왜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가? 무엇이 사회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가가 이 사람의 핵심 관심사였어요. 근데 디르켕이
발견한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뭐였냐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근대 시대에 공동체를 묶어냈던 종교, 교회, 지역 공동체는 해체됐지만은 그 빈틈을 메우는 거는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내는 공교육 기관이고, 공교육이 결국은 뭐 신분 계층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 한 자리에 묶어서 현대 사회의 개인이라면은 그 사회에 사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도덕, 규범, 규칙들을 사부작 몸에 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르킹이라는 사람이 볼 때 교육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뭐 디르킹이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특별히 천착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 하나를 묶으니까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동질화시키고 그리고 평등화시키는 기관이라는 함의를 굉장히 주는 겁니다.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육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천착하는 이제 연구자들은 사회학자도 있고, 뭐 경제학자도 있고, 교육학자도 물론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요 학교가 과연 어떤 불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답을 거의 일생 동안 이 문제에 천착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알렉산더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오늘 논하는 학교와 불평등 책에서도 저자가 본인을 이 문제로 이끈 연구를 언급할 때 그 연구의 저자가 바로 이제 칼 알렉산더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뭐 이 사람은 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연구했냐면 굉장히 빈곤한 지역, 우리가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면 좀 많이 익숙하신 도시일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가장 위험하고 범죄율 높고 마약이 만연해 있고 뭐 이런 곳이 볼티모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볼티모어 지역의 공교육, 학교 교육 시스템을 에서 데이터를 모아갖고 그 지역에 대한 연구만 거의 평생 하다시피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래서 볼티모어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을 수십 년간 연구해 보니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쭉 뭐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발달 교육 지표들을 계속 반복해서 추적하면서 추정하는데, 보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애들이 방학 기간만 되면은 차이가 벌어져서 오고, 또 학교에 있는 기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있고,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는 학교가 폐쇄되는 닫는 여름 기간 동안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학교가 발생하면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학교가 사실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 줄여주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힌트,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 이제 이제 발견하고 이런 이제 식의 주장을 이제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비교적 최근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 정리한 학자들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 스티븐 라덴부시하고 로버트 애슈만이라는 분인데, 뭐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학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반사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사실적인 관점은 뭐냐면 학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어떤 발달 상태를 그냥 비교한
요렇게 그냥 한 시점에서 그거를 비교하는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예. 여기 보면은 요 파란 선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안 다니는 친구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학교를 같은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와 다니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 비교를 하면은 부유한 친구들과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친구들 사이에 이 격차를 학교가 어떻게 바꿔주냐 본다면 그냥 요 파란 선과 빨간 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있을 때 없을 때 파란 선 얼마나 변하는지, 학교가 있을 때 없을 때 빨간 선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어느 집단이 더 크게 변하는지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사실적 가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반사실적 가정은 반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 그래 결심했어. 둘 다 살아볼 수 없듯이 직접 비교해 볼 수 없듯이 학교를 가는 친구는 학교를 간 거고 안 갔을 때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간 친구는 안 간 거고 갔을 때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반사실적 가정은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은 반사실의 상황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합리적인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연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반사실적 상황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저자들은 그런 이제 반사실적인 구도를 갖고 라덴부시아 에시만이라는 사람은 반사실적인 이제 프레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교가 잘 사는 계층과 빈곤한 계층 출신 학생들에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 혹은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제 이론적 틀을 제시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이론적 틀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두는 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발달하는가. 특히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는 인지적인 능력이니까 그거를 이제 중심에 두고 보는데, 근데 애들이 인지적인 능력이 성장하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러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책상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야 되는데 학교가 있을 때와 학교가 없을 때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큰 대문자 감마인데 저 대문자 감마 과정이 이제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가 있을 때 없을 때 책상에 앉는지 안 앉는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빈곤한 가정 출신 아이들과 부유한 가정 출신 아이들에서 사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한 가정 출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은 어쨌든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지만은 만약에 학교가 없다면 앉아 있지 않을 가능성, 스스로 공부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반면에 부유한 배경의 친구들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어쨌든 학교가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책상 옆에 앉아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영향을 받게 하는 게 되는데 그 영향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친구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학교에 일단 학교가 무조건 학생들을 책상에 일정 시간 동안 앉게 하는 이 기능이 어쨌든 앉아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니까 그죠? 네.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스토리의 하나고 절반이고 그 다음엔 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앉는다고 다 공부를 해갖고 그것이 발달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물가로 끌고 가더라도 물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 물을 마셔서 소화를 몸이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앉아서 그거를 학습해서 소화해서 그걸 발달의 결과로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습 과정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알미 더 쉬워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의 본질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면은 뭐 우리 알잖아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러니까 모르면은 내가 그 다음에 더 뭘 알아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알아야 될지 더 주저함 없이 알게 되고 그 다음 학습이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알면 알수록 모티베이션도 더 늘어나고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예. 이제부터 이제 나 찾지 마. 나 오늘부터 공부만 할 거야. 근데 그런 친구도 보통 어떻게 되냐면 책상에 앉았는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공부를 꾸준히 잘 해온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 앉는 게 진짜 학습과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격차를 오히려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큰 스토리에서는 뭐냐면 학교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측면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저자들이 이제 발견한 그래서 저자들이 이런 식의 연구들을 자기들이 쫙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패턴은 뭐냐면 오케이 학교가 존재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여름방학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의 일과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의무교육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취학 시기가 당겨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늘어날 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늘어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취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는 건 저소득층이다. 근데 보니까 그 늘어나는 것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긍정적 효과는 줄어든다. 왜냐? 이 과정이 불평등을 강화하는데 이게 결국은 누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이 어린 시절에 증가하면은 더 효과가 더 그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고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더 크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얻게 되는 편익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여러 연구들을 보니까 발견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식의 이제 연구 논의들이 좀 배경으로 있고 저자는 이제 더글라스 다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학교와 불평등이라는 책에 네. 저자는 이 문제에 되게 천착을 해갖고 몇 가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연구 논문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수행한 연구 논문들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대중이 조금 소화할 수 있게 좀 일상적인 평이한 내용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일종의 자기 연구의 어떤 를 한번 정리하는, 그리고 그걸 대중들에게 알리는 책을 이제 쓴 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논문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책에서도 이제 많이 인용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이제 소스가 되는 논문들입니다. 더글라스 다운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경험적인 이 데이터를 갖고 연구하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뚜렷한 어떤 교육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적인 주장을 되게 뚜렷이 갖고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탑을 쌓는 그런 스타일의 학자는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계속 분석해 보니까 계속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은 이게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경험주의자, 또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이게 꼭 나쁜 용어는 아니지만은 뭐 이제 뭐죠? 그 파지티즘. 네. 경험론 말고 제가 번역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약간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얘기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흥미롭게 익혀질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에 접근했다가 이런 결과로 도달하는 과정을 스스로 이 책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서 그게 더 좀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번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한 가지 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이 책이 뭐 되게 완벽하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도발적인 질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은 이 책의 뭐 많은 부분은 동의하지만은 또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기하게 만드는 책 같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건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대전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전제해버리고 있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정하고 있다라는 자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문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것인데, 뭐냐면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겨도 그거는 뭔가 학교 때문이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이야. 학교를 털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학교를 바꿔야 돼. 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가 노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학교에서 노동개혁서를 쓰는 걸 안 가르쳐줘? 뭐 이런 얘기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뭐 세월호의 비극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하나의 정책은 뭐냐면 생존 수영이었습니다. 뭐 생존 수영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된 게 잘 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이걸 떠나서 그 논리는 뭐냐면, 학교가 결국은 수영을 안 가르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존 수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기사나 뭐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기사에 나오는 댓글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흔히 발견되는 것이, 이게 학교가 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 한국 교육이 지금 엉망이야. 막 이런 식의 이게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학교는 문제. 학교가 문제의 원인이야.
학교는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학교는 일단 나쁜 곳이야. 문제적인 곳이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학교에 또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걸 다 해야 돼. 뭐 어떤 사회 문제가 있으면 가장 손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제시하는 것이 학교를 바꿔야 돼. 가르치는 뭘 더 가르쳐야 돼. 교사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접근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증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너무 많은 이제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미 은연중에 갖고 있는 대전제다. 이 대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불평등을 만드는 거는 주된 범위는 학교다. 왜냐? 우리가 그냥 가시적으로 볼 때 학교들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의 감각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불평등은 학교 때문일 것이야 라고 우리가 하는 이 대전제가 오히려 또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학교와 불평등은 두 개의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저자가 본인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은 학교가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사실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불평등의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는 애들이 이미 학교 오기 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이제 이런 경험적 데이터로부터 발견한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크게 기대는 거는 뭐냐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를 근데 칼 알렉산더는 볼티모어만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전국적 차원에서도 미국 전역에서도 그러니까 보다 일반적으로 이게 발견되는 패턴이 아니면 볼티모어가 워낙 심하니까 동네가 드러나 그런 학교의 그런 역할이 더 강조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역에서 발견된 것인지에 이제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고 이제 다우니는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격차가 벌어지고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격차가 유지되거나 줄어들고 이 양상이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발견되는 그러니까 보다 일반적인 얘기다라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주로 이제 일부에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낸 시간 그렇게 길지 않다. 라는 얘기고요. 요 그림들 다 이제 그 책에 잘 나와 있는 그림인데, 성취도 격차 방금 얘기했듯이 방학 동안에 벌어지고 학교가 있는 동안에는 유지되고 이런 양상이 발견된다. 이제 이 저자가 주로 분석하는 ECLS라는 그러니까 초기 아동기 교육종단 연구인데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추적하는 연구인데 첫 한 4년, 5년 동안은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연구가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연구가 있는데 다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 특이하게 첫 4년 동안은 1년이 아니라 학기 초반, 그 다음에 학기 후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학 때 학기 중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자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가의 어떤 결과를 책임을 묻는데 많은 부분 되게 불공정하게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벌써 2주 전 얘기인데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대표팀 감독과 싱가포르 대표팀 감독 중 어느 감독이 더 훌륭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은 우리가 경기 결과가 5대 0인데 5대 0으로 이겼으니까 한국 감독이 훨씬 훌륭하네. 5대 0만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수가 이미 수준이 다른데 이미 이 감독들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선수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를 갖고 감독의 감독이 코칭하는 이 퀄리티를 측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바보 같은 예시죠. 근데 이거를 학교로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이 갖고 오는 것과 이미 학교에 오기 전부터 빈곤한 지역의 학생들이 이미 갖고 오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냥 단순히 이 두 학교의 성취도만 갖고 그 학교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말 뭐 논리적으로 바보 같은 일인데 그게 학교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이제 결국 아까 한 얘기, 여름방학 때 벌어졌다는 얘기. 요 학습 격차는 아까 요거는 이제 저자가 분석한 결과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 알렉산더라는 사회학자가 볼티모어 애들 갖고 조사한 결과인데 표를 잘 보시면은 뭐 이미 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차이가 있었고 저소득 증가, 고소득 증가네. 그게 학기 중에는 오히려 격차가 살짝 감소하지만 방학 기간 동안에는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평등 격차가 얘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이만큼 벌어져 있다. 뭐 이런 결과입니다. 대략 이런 얘기를 갖고 학교는 불평등의 주범이 아닌 이제 일단은 평등 촉진자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평가를 하잖아요. 뭐 아마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느 학교가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그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교를 평가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일정 시점에 어느 학교가 평균적으로 애들이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지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뭔가 불공정한 뭔가 좀 바보 같은 제대로 학교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성장률을 보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동일한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의 성적과 졸업할 때의 성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성장했느냐. 그래서 어느 학교가 애들을 많이 성장시켰느냐 갖고 비교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요거는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학교는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덜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애초에 출발점이나 지금 도달점과 상관없이 얼마나 변화를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자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세 번째 방식을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 변화한 것이 근데 우리가 아까 저자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뭐 13%, 15%, 16%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의 변화도 상당 부분은 아이들이 겪게 되는 학교 밖 환경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아이디얼한 거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서도 학교 밖에서 발생한 거는 우리가 좀 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최대한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하면은 그 부분을 잘 해서 학교들의 성취를 보는 지표를 이 사람들이 이제 임팩트, 영향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한 방식은 이 영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이 영향력을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 측정한 방식은 뭐냐면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뺀 겁니다. 학교가 있는 동안, 학기가 열린 동안만 갖고 측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나타난 차이는 제외하고 학기가 열린 기간 동안만 있었던 이 성장률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학교들이 실제로는 성장률 혹은 영향력을 계산하면은 실은 굉장히 좋은 성취를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역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진 학교지만 실은 학교의 임팩트만 제대로 측정했을 때는 오히려 하위로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학교의 성취를 평가하면은 사실은 어느 학교가 잘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결과를 또 보여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이제 저자가 이제 미국 학교를 한 거니까, 한국 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어차피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갖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발견한 것을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이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가 불평등을 일단 반영하는 게 크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주로 반영한다고 할 때 핵심적인 스토리는 애들이 갖고 온 격차, 이미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갖고 온 격차가 이미 상당하다.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완전히 혹은 대폭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거를 크게 늘리는 기간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반영하는 걸 넘어서 사실은 이제 줄여주는 역할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격차가 뭐 팍 주는 건 아니지만 나름 또 줄어들고, 사실은 학교에 안 왔으면은 이렇게 갔었을 추세가 요 앞선 요 그림이 아마 더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그림일 텐데, 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없었으면은 격차가 이렇게 계속 벌어졌을 텐데,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지 않고 유지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보면은 학교가 격차를 그냥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카운터 팩추얼이 있는 거죠. 반사실적인 추세가. 왜냐하면 오기 전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건 학교가 이만큼 누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학교는 그냥 반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격차를 줄여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한국 얘기를 하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책에서 굉장히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냐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학교가 불평등을 줄여준다? 그럼 왜 줄여주지? 왜 줄여주지? 줄여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자가 이제 학교가 불평등을 줄여주는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설명을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불평등을 만든다는 스토리, 내러티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나 개념들은 굉장히 많은데 학교가 어떻게 불평등을 줄여주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이론적 기반이 거의 전무하더라. 개념도 별로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론에 있어서 좀 불균형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론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론과 개념은 사회를 보게 만드는 어떤 안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은 그 현상을 설명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심지어 현상을 잘 포착하기도 어렵기 마련인데 학교의 역할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언어나 시각은 굉장히 풍부한데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물다. 이런 불균형이 나름 이해는 돼요. 우리가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천착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비대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왜 학교는 그런 불평등을 줄여주는 걸까에 대한 나름의 이제 본격적인 이론을 개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이제 단서들은 좀 본인이 이제 제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학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학습을 굉장히 다른 학생들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조직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인지 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년이란 게 나이로 조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고 나이로 조직화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편의적으로 조직화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현대 조직으로서의 학교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대로 날개를 달아주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은 못하는 애들에 발맞춰서 따라가게 억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중간 잘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앉아서 알아듣는 척이라가 이러다 보니까 평준화하게 되는 되게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 학교 교육의 본질의 자체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 학생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자원이란 게 대체로 취약계층에게 원래 이제 공적 자원이란 게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제 배분되게 돼 있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는 평등지향적인 교사의 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부르디에가 학교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의 핵심에는 교사가 있거든요. 왜냐? 교사는 중산층 출신의 중산층의 가치관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는 노동계급 애들을 교사는 잘 이해를 못하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내고. 그러니까 뭔가 교사가 되게 지배계급의 이해에 결과적으로 뭐 개개인의 교사의 동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행위자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 저자의 얘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교사들 보면은 일반인보다 통계 이런 각종 태도나 인식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일반인보다 교사들이 사실은 더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더 뭔가 그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공감이나 동정심을 더 많이 표현하는 성향이 있고 그렇더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교사를 지향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대체로 그런 성향, 그런 동기가 더 많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대기업에 갈 거야 라든지 나는 창업을 할 거야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더 강한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직업이 가진 속성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학교를 불평등을 줄여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일 수 있다. 사실 불뒤에는 너무 계급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기능 중심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뒤에 내용들은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대전제를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데
그리고 그런 잘못된 대전제를 우리가 고집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저자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대전제를 학교가 불평등의 주범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런 불평등을 결국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할 때, 자원을 투입할 때 엉뚱한 데 쏟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학교 교육을 자꾸 뜯어 고치는 데만, 학교만 어떻게 조져서 될 일이면은 모르겠는데 조져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왜냐? 진짜 문제는 학교 밖에 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 밖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학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좀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이제 촉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건 좀 비겁한 변명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문제점이 가진 학교 밖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일반인들 혹은 다른 정책, 사회 정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정책하는 사람들 혹은 교육학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고, 저자는 이제 약간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저자가 교육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런 교육사회학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주로 교육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훨씬 이제 수도 많고 주된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학자들은 이미 처음 출발의 관심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 교육 더 중심적이고, 근데 사회학자는 불평등에 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연구해야 돼, 이렇게 가는 약간 지향이 약간 다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약간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학교 중심적인 태도를 좀 버려야 된다고 할 때는 약간 그런 너무 교육학 중심적인 태도에서 조금 더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태도를 좀 우리가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그 교육 연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짝 다른 지향의 텐션도 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네. 요 책과 관련해서 있었던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16년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콜만 보고서가 발행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66년이었는데 2016년.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시올로지 오브 에듀케이션, 교육사학이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실리는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집호를 마련했는데 그 특집호의 일종의 기조 발제로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더글라스 다우니가 본인이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담긴 내용들,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아마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주 기라성 같은 교육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르르륵 이제 이 저자의 얘기에 이제 비판적인 코멘트를 달아서 일종의 이제 아주 생산적인 디베이트이 이제 지면으로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다우니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아주 주목할 만한 이제 비판적 지점 두 개 정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학교육화가 그렇게 칼로 물베듯 뚝 잘라서 학기 중, 방학, 학기 중에는 학교가 있고 방학 중에는 학교가 없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자가 분석하는 요
여름방학을 갖고 계절 비교 연구라고 하는데 계절 비교 연구 디자인이 실제로 맞나?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이제 연구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 커멘트를 한 요 사람들은 저자의 분석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해석과 대안에 대한 얘기인데, 학교가 있고 없고, 학교가 있으면은 있는 동안에 줄어들면 학교의 역할이고, 없을 때 벌어지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학교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문제인데, 뭐냐면 사실은 학교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학 기간이라고 해서, 혹은 학교가 끝난 방과 후라고 해서 학교가 없는 게 아니고, 학교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밖 가정이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학교와 공동체, 가족은 하나의 학생들의 성장하고 발달하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뚝 잘라서 이만큼은 학교, 이만큼은 학교 밖 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는 투자하지 말고 학교 밖에, 불평등을 주기 위해서 학교 밖에 가야 된다. 이게 과연 적절한 해법인가? 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깃한 주장이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사실은 제임스 콜만,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바버라 슈나이더라고, 제임스 콜만의 이제 일종의 이제 수제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임스 콜만이 라면 했을 만한 코멘트를 한 건데, 제임스 콜만이 결국 주장한 건 뭐냐면 학교 자체가, 아까 회의론 얘기했잖아요. 학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콜만은 그러면 학교는 포기하고 별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려라는 게 아니고, 제임스 콜만이 그 콜만 보고서를 쓴 다음에 쭉 이런 교육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쭉 계속 지속하면서 한 지적 여정의 끝에는 뭐가 도달하냐면, 결국 학교, 지역 공동체, 부모, 학부모, 가정, 이들이 사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러니까 하나의 연계를 잘 이루어서, 콜만은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자본,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진지하게 여기고, 공부를 나는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올바른 태도와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학교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지역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셋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나의 스크럼을 짜서 아이들을 착 감시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학습적인 문화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에 따르면은 너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의 역할, 학교 밖의 역할을 이렇게 분리하고 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학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이제 저자는 주로 얘기하는데, 여름방학 이런 걸로. 근데 이제 코멘트 비판, 이에 대한 비판적 코멘트는 이제 근데 사실은 다 학교 다니니까 진짜 더 의미 있는 거는 학교를 다니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냐 보다는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더 의미 있는 비교가 아닐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이제 플로렌시아 톨치라는 학자의 주장이
약간 무색해지게 실은 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니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운이는 뭐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것 봐라. 이게 아니 뭐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학교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닫으면서 이제 학교의 부재로 인해서 불평등이나 학습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했는데 이런 연구들이 대체로 이제 인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레퍼런스로 이제 중거 연구로 이제 이 저자의 나우니의 연구들, 이 책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이제 코로나 효과를 측정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거는 여러 연구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15개국의 42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학습 손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격차는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각각 이 점들이 이제 각각 연구 결과고, 이 0 아래로 떨어진 거는 학습 손실이에요. 학습 손실. 학습 손실이고, 그래서 발견된 결과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소수 안 그런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들이 학습 손실을 보고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흥미롭게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 그 학습 손실의 크기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았다.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소해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다. 아니면은 일단 손실은 이게 누적이 돼. 그래서 불이익은 계속 더 강화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라는 이제 결과고, 대부분의 손실은 불평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즉 저소득층, 저학력 저소득층 출신, 가정 출신 아이들이 이 손실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학력층 학생들은 손실이 좀 작은 편.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런 양상을 보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러티브가 실은 전 세계 연구의 평균적인 경향하고 이제 겹친다는 얘기인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단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질 좋은 데이터로 분석한 세 나라의 케이스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 한 20만 명, 거의 전수에 가까운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을 때 실은 학습 손실이 별로 안 일어났고, 부모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차이도 사실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라도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되게 다른 결과.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도 한 150만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데이터 갖고 분석했는데, 마찬가지로 학습 손실 여부가 막 어떤 체계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 배경도 딱히 증가하지 않았다. 가족 배경에 따른 차이도 딱히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평등이 그닥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덴마크하고 이탈리아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같은 유럽에 있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체제 굉장히 다른 나라고, 반면에 미국은 거의 2,600만 명의 거의 초등학생들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크게 학습 손실이 나타났고 격차도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세계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학교 부재 효과가, 학교의 효과가 코로나로 인한 학교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학교의 효과라는 것이, 이게 되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회의 여건, 그리고 굉장히 다른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결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케이스 얘기를 조금 몇 개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식의 여름방학 갖고 계절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이제 그런 연구가 일단 있느냐?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런 연구를 해보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저장한 것처럼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변화와 학기 중의 변화를 비교하는 계절 비교 연구로 학교 효과를 측정하는 게 한국은 좀 쉽지 않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가 길게 있고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길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비교적 수월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방학이 어중간하게 비슷한 방학이 두 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좀 그렇게 잘 구현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학이 만약에 길게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애들이 학교는 안 가지만은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학원은 뭐 우리가 사교육을 불평등의 주범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가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과도한 사교육의 나라잖아요.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자원이 많은 고소득 고학력 계층 학생들만 사교육을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안 갈 것 같은 학생들도 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사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학교가 없어도 모든 학생들이 종류와 약간의 그 시간이나 뭐 양과 질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모든 학생들이 일정 정도로 다 학교와 비슷한 종류의 학습 환경을 어쨌든 사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방학 기간 동안에 완전히 불평등이 벌어질 수 있는 지점을 좀 좁힌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계절 비교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역으로 학교가 있는 학기 중과 학교가 없는 방학 기간 중에 차이가 오히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효과를 오히려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같은 세팅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학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학교가 표준화돼 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학교가 보충 수업이니 자율학습이니 전혀 자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학교가 확장될 수 있는 만큼 확장한 경험이 있는 나라고, 반면에 미국은 학교들이 굉장히 비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효과가 가장 안 드러날 것 같은 세팅이에요, 미국은.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학교가 어쨌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한국은 사실은 더 표준화하는 경향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한 연구가 있긴 한데, 저희도 뭐 저자의 얘기가 비슷하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들의 발달 격차가 증가하다가 학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격차가 이렇게 유지되는 결과를 찾아서, 이거 뭐 엄밀하게 이걸 학교 효과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애들이 학교에 들어온 이후에는 격차가 커지지 않는 추세는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자가 얘기한 패턴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인데, 저희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한때 전수로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게끔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의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같은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시험하고 중학교 3학년 시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격차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성적으로 동글뱅이들은 다 개별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 있는 학교들은 성적이 좋은 학교, 여기 초록색이 있는 학교들은 성적이 안 좋은 하위권 학교, 가운데 한 25%. 그러니까 가운데 50%.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사이의 시험 성적의 변화를 갖고 학교를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상당히 많이 섞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여전히 주황색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황색 점 중에 아래까지 내려온 데도 있고 초록색 학교 중에는 위까지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섞였다. 근데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서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설문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정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보정을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들을 통제를 한 후에 이제 저자들이 얘기한 임팩트를 한번 측정해 본 거죠. 그러니까 저자들은 이제 여름방학 갖고 했지만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섞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가 더 바람직하고 선호되는 학교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요 셋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이거나 이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가 더 바람직할까 하면 아무래도 이쪽이나 이쪽이 더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이 혹은 교육 당국이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정한 평가게 꼭 우리가 상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가 더 취약한지 취약하지 않은지 그래서 자원을 어느 학교에게 조금 더 보완적으로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늠할 때는 하고자 할 때는 아마 이런 식의 접근을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함의를 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시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저자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저희가 이례적으로 약간 긴 옴기니 해제를 책에 실었어요. 그래서 좀 해설서 비슷하게 그리고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 도움 줄 수 있게 그래서 몇 가지 얘기도 담고 하긴 했는데 보시면서 여러 아이디어들, 생각들 드시는 거에서 저는 이 책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논쟁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소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질문이나 토론 주실 코멘트 있으면은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상관없이 흥미진진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신 선생님도 앞에 같이 앉으시는 게. 네,
이 책 번역을 같이 하신 이명신 선생님도 자리에 모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달라고 해놓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좀 생각보다 지나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에 길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현장에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보시는 분은 댓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학업 성취도 격차 해외에서는 약간 북유럽 복지국가와 뭐죠 남유럽의 대표적인 이탈리아와 이제 영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약간의 식의 차이들을 했는데 한국은 그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에 연구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분석할 만한 데이터가 한국은 없어갖고 저희가 나름 분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중학교 학생들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데이터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매년 이제 같은 시험을 봐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데이터를 갖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분석한 방법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그 부모 학력에 따른 혹은 가족 배경에 따른 격차가 추세가 쭉 있는데 2020년에 튀는지 안 튀는지를 갖고 본 거예요. 격차가 혹시 2020년에 이렇게 쭉 가는 추세에 비해서 튀는지 벗어나는지 본 건데 일단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 딱 한 해만 봤어요. 2021년, 2022년 데이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를 왜 안 해줘요.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일단 수집은 됐습니다. 수집은 됐는데 정책 연구용으로 아직 공개를 안 해줘서 그래도 2020년 데이터도 있어서 그거 갖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부모 학력에 따라서는 격차가 영어에서만 벌어졌어요. 그러고 가족 사회 자본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 국가수준 부모님하고 뭐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 부모님하고 뭐 이런 저런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 이런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갖고 제가 가족 사회 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고 이렇게 관계가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이제 차이를 본 건데 이 경우에는 보면 국어와 영어에서는 관계가 좋은 학생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근데 학력이나 이런 가족사회 자본 둘 다 공이 수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그럴까? 흥미로운데 저희 뭐 해석은 사교육이 아마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사교육에서 더 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보내는 과목이니까 학교가 불안하게 여탔다 다쳤다 온라인으로 진행됐을 때도 어쨌든 학원이라는 한국은 그런 좀 뭔가 보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덴마크나 이탈리아 경우와 한국 경우는 굉장히 또 다르고 덴마크는 덴마크대로 본인들이 가진 뭐 굉장히 강한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영향을 갖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또 다른 설명을 들고 있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의 추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는 최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 이명신 선생님께서도 같이 책을 번역하셨잖아요. 이 책 번역하시면서 또는 이제 비슷하게 교육 불평등 문제, 한국의 교육 불평등 문제 보시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나 고민 있으면은 좀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성 선생님하고 거의 관심사도 유사하고 계속 연구도 같이 이어오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까 이 책 요약해 주시고 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교육학과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만나고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교육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더 무게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선생님이 번역을 제안해 주셨을 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의 관심이 학교에 있지만 우리 학교를 넘어서 한 번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변화가 이 책을 번역한 이후에 계속 저한테도 반응이 직접적으로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쪽에서의 어떤 네. 동료들, 네, 네. 이런 쪽에서 댓글에 아직 질문은 없어서요. 아마 그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질문 있어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학교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평등의 정도를 평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 보신 건데 사실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잖아요. 그 학교 성취도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내 성적이라는 것은 그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결과물인데 사실 교육 과정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구성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지향에 따라서 저는 불평등을 그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지 또 재생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평등 지향적인 뭔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질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교육 과정이나 이 내용에 대한 평가 지표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새로운 학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주시지 않았나. 네. 근데 네. 말씀하시는 문제 의식을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용한 데이터로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발견했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사실은 학업 성취도 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분석 결과를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학업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BMI와 같은 건강 지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요즘에는 그 우울감 아니면 스트레스 정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그 비인지적인 요인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추세도 사실 학업 성취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지향성도 함께 고려해서 답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인지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비인지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아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한국도 중간에 보면은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학교의 평등화 효과라는 것은 초등학교 정도에서 제일 빠를 때 제일 세고 뒤로 가면 이제 어쨌든 있다 하더라도 좀 효과가 약하다, 힘이 약해지, 파워가 좀 약해진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읽었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게 이제 워낙 다 이슈고 이런 걸 몇 년 전부터 보면서 학제를 땡겨야 되는 게 아닐까, 평등에 이걸 위해서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논의가 있었다가 이제 굉장히 큰 혼란과 이제 또 정치적 논쟁이 있었지만, 전 정치적 그런 어떤 입장을 떠나서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사실 반대로 이제 노동 쪽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연구나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사실 그 문제는 되게 너무 늦게 노동시장에 나가고 여러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불평등의 이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학제 개편이 한국의 학제 개편도 어떻게 보면 과거 산업화 시대의 어떤 형태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일단은 학교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방향으로 이 땡기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논의 없이 툭 던져갖고 이 무거운 주제를 그냥 소모시킨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초등학교가 7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만 7세인데 사실은 많은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5세까지 많이 내려옵니다. 이제 저자도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땡기는 거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실현하느냐 문제인데요. 근데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이 확장되는 거는 저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상 공교육은 아니지만은 지금 보편 유치원 단계부터 거의 보편화돼 있어요. 다 유치원 내지는 국가 어린이집, 그래서 국가 어린이집도 다 누리과정으로 다 표준 교육과정 다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봐도 이 취학 전 이 기관 참여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는 사실은 그 개별 가정들 부모들이 좀 자율적인 선택을 더 또 할 수 있고 일정 정도 그런 게 또 바람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쨌든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땡기는 것이 얼만큼 큰 변화를 갖고 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치원을 보내던 부모들이 애들이 학교 가면은 멘붕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일찍 와 집에. 이게 뭐냐면 학교 공교육이 사실은 사적 영역에서 이제 뭐 사교육 내지는 뭐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데 훨씬 유연하게 사실은 그 부모나 가정이 사회가 요구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공교육은 훨씬 더 경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당겨져서 공교육이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사회적 기대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사실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근데요, 예. 마치 한국의 태권도학원들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봐야겠네요.